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의 김선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된 점이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한 건데요.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연준이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이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을 더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조정받았습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또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센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자막 보이시죠?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화 주시면요.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전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명석 전문위원 그리고 김소엽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전문위원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전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자산을 운용, 즉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부분을 어떻게 짜시는 게 좋을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부분이 조금 이제 초 중반에 좀 빠졌다가 이제 네. 이 후반부에 약간 이제 이 장을 조금 들어 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영향에 의한 것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일본 쪽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산업 프로세스가 이제는 중국 쪽으로 프로세스가 많이 온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봐야 되나 나쁜 점으로 봐야 되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명석 의원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기초 강의인 지난번에 선물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오늘은 옵션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벳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에 363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에 비해서 7%가량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요, 이제 맥도날드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준의 발표에 조금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가 증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실적이 많은 투자자들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강해서 시장이 상승 동력을 얻었다면서 기업 이익도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좋고 이익 침체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로이트홀트 그룹은 이제 S&P 500 지수가 3,400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시장을 지지할 것이란 기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연내 한 차례 금리의 인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거시 지표의 개선과 소외 공포가 주식의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매수 상태가 좀 심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지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차익 실현을 고려하라고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경제가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갑자기 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국의 경기 확장을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는 5가지 이벤트를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용시장의 폭발이 경기 확장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저금리 여파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좀 몰린 가운데 투자 자산의 위험을 재산정해야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비자 피로 현상을 주목을 했는데요.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지난 2년간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면서 일자리 확대가 양호하지만 소비가 둔화한다면 경제 성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역 전쟁을 꼽았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이 심해질 경우 양국 경제 모두 하방 압력을 받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연방준비제도가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한 상황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후보로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을 지목을 했지만 이 후보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다라는 논란을 낳고 있으면서 케인 후보는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시장이 좀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미국 장기 금리에 대한 심각한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꼽았는데요. 중국이 경상 적자로 돌아설 경우 위안화 하락 위험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외환 보유액을 줄여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결국 중국의 이제 미국 국채 매각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현재의 경기 확장세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또 이에 대한 소식들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짚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경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 증시가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고 며칠 전에는 GDP 성장률도 굉장히 호조로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사그라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오늘 14시 네. 25분경에 예. 그 이명석 위원께서 눈을 감고 네. 좀 많은 고민을 조금 하시는 모습을 네네. 보고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한번 견해를 한번 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 먼저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상치를 갱신했다라는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예. FOMC 문제, 그다음에 또 가장 큰 지표죠. 비고용 부분, 네.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발표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애플이라든지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 이벤트들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현재 관망 기조가 강하다고 보이고요. 네. 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강한 슈팅이 충분히 걸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관망하시면서 시장에 조심스럽게 스윙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다가가신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아는 척을 좀 보태자면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표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뭐 예. 소비 지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 재고 네. 이런 지표 부분들은 사실은 이 설문을 돌려요. 설문을 돌려서 다 물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원자재 뭐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렇죠. 좋겠다. 이제 뭐 증시가 좋아지겠다. 판매가 잘 되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원자재 비축에 관련된 이 원자재 보유량에 관련된 또 설문도 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2주 전, 3주 전에 이 설문을 돌리고 있어 증시에 다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표가 좋으니까 더 증시에 더 올라가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좀 다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통화량입니다. 네, 이 통화량 부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똑같이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전 캐스터께서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좀 더 슈팅이 될 것이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쵸. 지금 이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거의 최고치에 거의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이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뭐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네. 하는데 증시 같은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통화량 부분이 조금 조율을 할 때가 분명히 왔을 거예요. 이 통화량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방식이. 네, 네. 이 연방준비,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죠. 네.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요. 예. 달러를 찍어서 미국 정부가 돈을 꺼오는 방식으로 보통 취합니다. 그게 1970, 그러니까 69년부터 71년 사이에 근본위에서 달러 본위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 이유는 달러의 전 세계의 경제력의 장악력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금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만 돈으로 쌀 얼마 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1달러 쌀을 얼마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바꿔놨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세게 이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이의 이 달러, 사실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네. 더더욱 더 심해진 거죠. 네, 그래서 네. 통화량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미국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이라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입맛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네, 네. 어떻게 국가 경제가 어떻게 이 정치 지도자 한 명 가지고 좌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화량 부분에서는 지금 경기가 어쨌든 간에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자체에 대해서 드라이브 거는 건 맞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 통화량이 어느 정도 많이 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부분도 슬슬 다시 뭐 물론 두 번 한다고 했지만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 부분이라는 건 통화량 부분 아마 다시 약달러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이제 유로 달러 부분 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조금 같이 곁들여서 드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부분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이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S&P 500이 딱 기로에 서 있어요. 네. 더 슈팅이 올라가면 매우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예. 혹시 이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참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본인의 자산의 이 여유 이 포지션에 따라서 즉 이 포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율이겠죠. 네. 이 비율에 따라서 과슈팅 걸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나오셨다가 더 위로 약간 더 올라갔었을 때 거기서 매도 방향으로 잡으셔도 늦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거시 하방으로 갈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따가 잠시 후에 뭐 유로달러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얘기를 해보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 중국의 PM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환율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또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 자, 내일은 또 휴장을 합니다. 이 휴장 그렇죠. 이후에 또 우리 파생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그 부분 잠깐 말씀 부탁드리죠. 지금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가 관망세듯이 우리나라 네. 증시도 관망세가 강하지 않느냐 이런 물론 뉴욕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미국 시황이라든지 미국의 뉴스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관망세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상당히 초반에는 컸었는데요. 예. 다시 회복하면서 약보합세로 변화됐던 상황이었고요. 그 보합세가 강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위안화 부분은 네. 사실은 이
특히 통화라든가 이런 경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 이 사실 지배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통화를 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환율을 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100위안 예를 드는 네, 겁니다. 네. 100위안만 결제하면 되는 건데 통화를 맞추기 위해서 야 하루만 기다려. 내일은 90위안만 결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고정한 물론 완벽하게 고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효과가 그러니까 아주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중국 그 인민분들께 네. 뭐 제가 뭐 주제넘게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에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이 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어느 정도의 점프업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 선진 경제 형태를 갖추게 되기 위해선 네, 네.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수정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자꾸 이렇게 이러한 방식의 고정 환율로 네, 가게 네. 되면 반드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절대 중국 경제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장에 좀 맡겨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 부분은 뭐 그 정도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고정 환율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고정 환율 하다가 사실 시장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제 몸집이 커진 거죠. 몸집이 크다 보면 각 신체 부위가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몸이 작을 때는 사실 괜찮지만 또 뭐 무릎도 쑤시고 어깨도 쑤시고 부위별로 다 다르듯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맥경화가 슬슬 이제 온다라는 거죠. 이제 체중이 늘어나면은 이제 뭐 약간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듯.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환율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이제 풀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었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 네, 이후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중국 항생 부분에서 흔들리는 부분은 저는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항생이 변동성이 있어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 내면 그 뒤에 있는 모습에는 사실은 환율을 가지고 국가가 만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합리하고 좀 보이지 않는 네. 좀 무서운 좀 불필요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조금 더 이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 부분을 시장에 맡기는 게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자, 유로 달러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얘기 잠깐 하다가 저희 끝났는데 지금 좀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좀 네.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로 달러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유로 달러 차트가 조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먼저 네.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유로 달러가 일단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좀 이거는 뉴스적인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서 분석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올라갈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바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편하게 말씀드려서 옵션 부분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옵션 부분에서 너무 많은 수치들이 내려와 있었고 네. 올라갈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14시 25분 경기 그 고민은 혹시 유로 달러 투자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신 건지? 사실은 국내 선물 때문에 고민을 국내 했습니다. 선물이다. 예, 네네. 예. 국내 선물이 생각보다 진폭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쟁이에서 맞춘 게 아니고요. 그쵸. 옵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과슈팅이 좀 걸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방 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 밑에 부분을 다지고 있고 상방 쪽으로 갈 것이다. 아마 가게 되면 지금 저쪽 끝에 보시면 1.15까지 되어 있죠. 1.17까지 갈 겁니다. 오. 계속 찌고 그러니까 약달러도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달러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이 FX 마진이라고 하죠. 예. 이 FX 마진 시장이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입니다. 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이 움직이는 거래량이 우리나라 경제 한 50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크네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는 겁니다. 이 환율은 시장에 맡겨놔야지 자꾸 중국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쵸? 이 중국 사회에서의 엘리트들, 네, 네. 이제 청렴 결백한 엘리트들이 이 중국 공산당 입당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온 게 맞지만 경제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공산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기업체라든가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공부 잘하면 무조건 고시만 했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유능한 기업에 왜냐하면 연봉을 많이 주니까. 맞아요. 그렇죠? 힘도 가질 수 있고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능한 엘리트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능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통화 정책 부분에서는 조금 중국이 좀 바뀌어야 되고 사실 중국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네.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일 수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도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이게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전에는 관이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관이 끌고 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네. 즉 규제 부분에 대해서 국가 경제가 발목이 잡힌다라는 건 사실 우리 스스로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쵸.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충분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뭐 우버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핀테크라든지 그쵸. 규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이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또 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로달러 이야기는 이쯤에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오늘도 준비해주신 강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 한번 이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증시 부분을 하나씩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타 경제방송국의 그분들의 뭐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죠, 물론. 네, 네. 아주 저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 내용을 보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용을 봤더니 지금 5일 이평선이 깨져서 네. 깨졌으니까 물량이 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의 힘이 있다. 아니, 그 회사가 네. CB가 돌아오는지 CB를 발행을 하는지 유상증자가 들어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쵸. 뭐 5일 이평선이 깨졌으니까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개별 주식 종목은요. 권리관계, 이해관계, 오너리스크 아주 그렇죠.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게 먼저거든요. 네, 네. 근데 이평선을 자꾸 그러신단 말이에요. 뭐 이평선이 이게 뭐가 분봉이 깨져서 분봉이 깨졌으니까 뭐 춤에 던지는 네, 물량이 네. 나오고 그래서 깨진 게 아니고 수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도 되겠다고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안 받아주면 나올 수 있나요? 누가 또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개미라든지 세력이라든지 네, 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야 투자를 하는 거지. 이평선 깨졌다고 분봉 깨졌다고 도무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숫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쭉 장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이 빠지다가 살짝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 바로 10시 51분에 네. 여기서 왔단 말이죠. 자, 이제 저기 아나운서님 네. 왜 올라갔을까요? 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가 중학교만 졸업을 해도 알 수 있는 네. 내용입니다. 중학교만 졸업을 해도 이렇게 물론 이 정도까지 완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물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왜 장이 여기서 맞고 올라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키를 맞췄구나. 사실은 옵션 행사가 부분은 1차적인 파트는 여기였습니다. 이 파트예요. 이 부분은 뭐 공개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나 네. 여기서 한번 왔고요. 왔다가 한번 몰아치고 다시 빠져서 두 번째에서 갖다 맞춘 부분입니다. 자,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자, 딴 데를 봅시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항생, 아까 항생 말씀드렸었습니다. 항생이 저 장을 딱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서 마무리했을까요? 역시 또 한 번. 네. 어디서 맞췄나요? 여기서 이 아래쪽 파란색을 예쁘게 갖다 맞춰줍니다. 네, 네. 무슨 얘기죠? 장이 더 안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역시 시간대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구조가 이 중국 항생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움직이고 네, 있다는 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10시 51분이었습니다. 항생은 10시 55분이었습니다. 물론 항생은 10시 15분에 개장을 하기는 하나 경제적인 베이스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이 국내 옵션과 항생 옵션을 같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는 국내는 올라가고 항생은 빠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같이 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 언제? 이 중국 항생 시장은 1시부터 2시까지 장을 닫습니다. 네. 낮잠을 자는 시간인가 봐요. 네. 참 세상 편해, 그죠? 이 바빠 죽겠는데 1시간 잠을 잔다고? 장중에. 뭐 사연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혹시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키를 맞추게 됩니다. 키를 맞춰서 아, 장이 이제 그만 빠질 거야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매도 포커스를 잡고 계시던 분은 빨리 청산하고 나오셔야겠죠.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이제는 매수 포커스를 보셔야 되는 시기를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매수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일본 장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미니 S&P 500입니다. 이것도 이 거래 많이 하시죠. 자, 이때쯤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뭐라는 거야? 라는 부분이 조금씩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이 3주차죠. 네. 그쵸?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반대로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조금씩 이제는 느낌이 아마 오셨을 거라고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S&P 500입니다. 마찬가지로 콜 옵션이고요. 위아래 형지의 콜 옵션입니다. 얘가 여기서 맞고 떡하니 부러집니다. 어디? 얘가 찍은 49자리를 얘가 48.25에 갔다가 딱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미국 선물 S&P 500 선물 시장 한번 봅시다. 어라? 딱 여기서 맞고 얘가 키 맞춘 여기다 맞고 미국 선물장이 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무슨 발표가 나고 문의신이 어떻고 그쵸? 연준 의장이 무슨 비둘기적 매파적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였으면 여러분들 이미 다 재벌돼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네. 자,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교하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거나 혹은 매집을 하거나 장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래야 선물 지수가 움직이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선물 혹시 공부하세요? 혹시 공부 많이 하셨다면 선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물에 의해서 네. 수치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장이 빠져야 되니까 던졌겠죠. 네. 자동으로 마이클이나 존슨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야 저기 애플 던져 제너럴 일렉트릭 던져가 아닙니다. 네. 컴퓨터가 다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조금 너무 맨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오늘은 유로스톡입니다. 전 세계 선물 옵션의 파생 규칙은 똑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 증시 움직이는 규칙은 다 똑같아요. 자, 유로스톡입니다. 유로스톡은 독일 유렉스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50개 회사를 추려낸 겁니다. 유럽에 있는 50개 회사. 여러분들 흔히 많이 하시는 지멘스. 네. 그렇죠? 지멘스.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이기 시작을 했는데 요건 이제 풋옵션입니다. 콜옵션은 원칙은 똑같아요. 콜을 하든 풋을 하든 아무거나 선정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키를 딱 맞춰버립니다. 풋이 갖다 맞췄으니까 여기가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반대로 입증이 됩니까? 어느 정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장이 왜 올라가? 이평선이 깨졌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평선이 깨진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 자산 규모를 늘리고 싶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도운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 여기가 얘 키를 맞춘 이제 키 맞추는 건 이제 대충 아시겠죠? 네. 오늘부터 당장 증권사 차트를 여시고요. 네. 이 차트를 이평선을 다 지우세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지우시고 옵션 펼쳐 놓으시고 콜프 놓고 다 왔네. 이렇게 가겠죠, 같이. 여기 다 왔네. 막 키 맞았네. 장이 이제 조금 덜 빠지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신 연습은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네. 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더 안 빠지겠구나라고 열심히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일본, 제가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아직 옵션이 없어서. 이제 미국, 이제 옵션인데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차차히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장이 더 왔구나. 이제 풋이 부러지니 장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표 아무것도 안 났고요. 네. 이건 당연히 퀀트 이 프로그래밍 다른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움직였다는 거에서 이 네. 부분은 이제 3번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세돌이 처음에 알파고랑 했었을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세돌이 가차없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100%질 거라고 봤습니다.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 그렇죠. 금융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금융시장에서 이미 15년 전부터 이미 다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다 이제 니들이 한번 써먹어라 해가지고 바둑판을 던져준 겁니다. 네.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네, 네. 사실 이 금융 쪽의 퀀트라든가 자동 프로그램 매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이클이나 존슨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매수해 매도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가보면 조용해요. 컴퓨터만 찌지직 찌지직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컴퓨터가 매매를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컴퓨터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처럼 이제 트레이딩을 앞으로 하시는 습관을 들였다는 얘기죠. 아, 숫자니까 어려워? 숫자니까 어려우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걸 왜 투자를 하세요? 그러게요. 투자를 하실 거면은 공부를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숫자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투자할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양적인, 즉 네. 수리적 접근이겠죠. 이 수리적 접근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괜히 제가 좀 찔리네요. 수에 약하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문과 나오셨나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자, 수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명석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강의도 오늘 들어볼까요? 자, 지난주에는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요. 자,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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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선물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선물 네. 거래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습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계약 시점에 미래에 얼마의 사고 팔기를 미리 계약하고 만기에 계약을 이행. 이 부분을 간략하게 수박 유통 상인과 수박을 농사짓는 농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네. 흔히 말해서 밭대기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네. 계약 시점인 현재 시점, 미래 7월 얼마에 한 통에 5,000원씩 네. 사고 팔기를 미리 계약하고 만기 7월에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 네. 유통상인과 농부 간의 밭대기 거래를 선도 거래라고 명하고요. 네. 선도 거래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정규 거래소에서 네. 규칙과 표준화 시켜서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밭대기 거래가 제도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네. 이 부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그때 말씀하신 게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의 유무의 차이가 또 있다고 하셨죠? 네네. 네네. 이제 그 부분은 규격화 표준화하면서 일부 네네.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 했던 예, 부분인데요. 추후에 선물 거래 내용에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은 옵션 거래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유통상인과 농부 간의 밭대기 거래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옵션 거래는 쉽게 생각해서 옵션, 말 그대로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다 보니 저희 일상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래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후에 분양 예정인 개나리 아파트를 네. 3억 원의 분양 예정인 개나리 아파트를 네. 갑자기 1억이 뛰었네요. 네. 3억 원의 분양 예정인 개나리 아파트의 분양권을 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개나리 아파트 주변에 신도시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몰리겠죠.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렇다 보면 분양권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1,000만 원에 구입했던 분양권이 지금 현재 2천만 원에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1,000만 원, 즉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100% 수익이 발생된 상황인데
이 분양권을 판매하고 1,000만 원 수익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발생시키고 판매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여서 기다렸다가 입주 시점에 현물로 현물을 살 구입해서 현물에서 차익을 남기는 방법. 즉 네. 아파트를 구입하여서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을 때 아파트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저희가 말하는 옵션 거래하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뉴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떻게 빠지겠죠. 예.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예, 예. 그렇다 보면 저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손실을 보고 판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호재가 발생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할 것인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될지. 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가격이 하락했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분양권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중간 네. 청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현물로 구입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은 만기 청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 청산이냐 중간 청산이냐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니까요. 네, 네. 이거는 추후에 옵션의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옵션 거래의 기초에 대해서 옵션 거래는 무엇인가 기본만 좀 숙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파트 분양권 잊지 마시고요. 네. 또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앞서 설명한 선물과 옵션 이 두 상품을 가지고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생 상품. 조금 전에도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본래의 것에서 갈라진 파생물. 말 그대로 말 파생물인 그대로? 것입니다. 네. 선물과 옵션의 공통점은 현물이라는 기초 자산, 옵션은 선물이라는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예로서 아파트라는 현물 기초 자산을 가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 선물 같은 경우는 수박이라는 또 현물에 대한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기초 자산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파생물, 쉽게 해서 이 상품들은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기초 자산으로부터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로서 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파생 상품의 역사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선물 같은 경우는 17세기경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17세기부터 일본의 미국 거래소가 시초라고 하는데 네. 현대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거는 1848년에 미국의 시카고 거래소가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17세기경 일본의 미국 거래소가 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옵션 부분을 살펴보면 옵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17세기를 시초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덜란드 튤립 붐에서 일어났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또 어떤 일부 의견에서는 네.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튤립 투기 붐부터 일어났다는 거는 어떤 거죠? 잘 아시는 이야기일 네, 겁니다. 네.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때 당시 이제 튤립을 상인들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튤립이 부족하고 구입을 하고 싶으나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옵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권, 네. 선택권을 먼저 사가지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생 상품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네. 해지라고 부르죠. 위험 회피의 해지라고 부르는데 선물의 예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인이 농부에게 찾아가 수박을 현재 시점에 미리 7월에 사겠다고 계약을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유통 상인은 어떤 위험 회피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7월이 됐을 때 내 수박을 못 팔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한 거겠죠?
만약에 그 계약을 성사를 한다면? 네네. 일단 상인 입장에서는 네. 7월 시점에 수박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네, 했기 네, 네. 때문에 미리 낮은 금액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농부도 마찬가지로 왜 그 제한에 흔쾌히 응했냐면 농부 입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가격 변동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제한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의 가장 큰 목적은 위험 회피의 해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효율의 향상.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파트 분양권 옵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에서는 저희가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바란다고 봤을 때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분양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1,000만 원만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물론 가정이지만 네.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예. 100%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6억 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100%의 수익을 얻으려면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옵션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투자 네. 효율의 향상이라는 부분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즉 저희가 늘 얘기하는 레버리지. 네, 네. 지렛대 원리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위험의 해지 문제, 그다음에 투자 효율의 향상의 문제.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당연히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금융 상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생 상품의 종류에는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거래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니까요.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왜 선물과 옵션에서 얼마만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는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흔히 그런 얘기 들으셨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흔든다. 우리나라 시장을 네, 네. 흔든다. 그런데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제적으로 선물 2018년도 거래 대금 기준으로 외국인이 50.36%를 투자했습니다. 개인은 13.49%고요. 네, 네. 기관은 36.16%고요. 그다음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같은 경우는 기관 합계가 7.68%, 외국인 투자자가 66.15%입니다. 네. 뭐 물론 개인들은 26.17%고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네.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이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네, 네. 늘 말씀으로만 외국인 하지 마시고 실제 KRX 들어가셔서 데이터도 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옵션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요. 아파트 분양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돌려보셔서 다시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요. 여기서 그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우리가 좀 외국인의 투자 그런 흐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네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실제 옵션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지 충분히 옵션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네. 아니 뭐 추가적인 부분은 아니고 저분이 낮에 근무하라고 했더니 방송 연습만 했나 봅니다. 예, 곳에 또 뭐, 부쩍 넣으셨네요. 너무 네. 이해가 저는 네, 사실 네. 상당히 많이 잘 돼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부분들이 사실 투자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우리는 맨날 입으로만 외국인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이명석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자료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각 다시 글로벌 이슈들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사는요, 지금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좀 전략가의 발언인데요. 세계화는 지금 좀 약화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그렇게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런던 베이스 인디펜던트의 스트레치의 이제 데이비드 러셔 전략가가요. 세계화가 이미 정점을 좀 지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호무역지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뭐 세계화가 좀 뒷걸음질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화의 가장 큰 지지자인 중국조차도 이제 중국의 국내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후퇴를 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성장이 이제는 세계화보다는 조금 중국 자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관해서 또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무역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듣고 왔는데요. 저희도 무역협상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금 좀 막바지라고 하는데 10차 고위급 회담이 베이징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분위기는 좋게 형성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뭐 발표들은 뭐 좋게 협상이 됐다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중국이 승복하는 선에서 미국한테 승복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중국에게 양보를 많이 해줬다 이렇게 발표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중국 쪽이 많이 양보한 상황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근데 저희가 또 사실 매번 이 의견이 항상 똑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는 사실 한 방향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겠죠. 예. 근데 일단은 미중 협상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1차적인 기본적인 이 예상 협상 결과고요. 일단은 미국 쪽이 가장 중국한테 바라는 거는 가장 아무래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4차 산업 부분일 겁니다. 미국은 절대 이 부분 양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아주 필요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만 약간만 풀어줄 것이고 이 핵심에 관련된 부분은 절대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 봤었을 때는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개를 풀어줘야지 크게 영향가도 없는 이런 부분들만 풀어주면 우리는 뭐 먹으려는 거냐라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협상이 아니고요. 통보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좀 미국 측에 유리하게 끝날 거다? 아마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 상당 박스권에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증시로 미국은 갈 것이고 이 중국 항생 쪽에는 아마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미 증시는 좀 내려갈 거다?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내릴 때도 됐습니다. 예, 좀 이제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콜옵션이라고 하죠. 콜옵션이라는 건 상방만 이 상방에 갔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방 콜옵션 부분이 슈팅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절대 콜푸드 한쪽에만 슈팅 많이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콜옵션이 이 슈팅 걸려 있는 부분도 자금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돈입니다. 돈이 콜 쪽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럼 푸세 거래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푸세에다가도 힘을 조금씩 실어줄 시기가 이제 왔어요. 그럼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미 증시는 점점 이제 슬로우 이제 우하향적으로 살살 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쪽은 데미지가 좀 더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우리가 미국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에도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사이에 껴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1차적으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하락 기조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무역 관계라든지 기타 물론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현상에만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색깔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국 쪽으로 확실하게 할 건지 네네.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할 건지 가운데서 우리가 애매하게 이 위치 설정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양쪽에서 팽이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저는 위험한 이거는 네네. 보수냐 진보냐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쪽이건 미국 쪽이건 우리가 색깔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물론 좋아요. 네. 그것도 먹고 산다는 문제지.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가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러게요. 상당히 좋지 않으신 겁니다. 이 경제 성장률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좀 상당히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동안 쭉. 엄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한번 이쯤까지 해보도록 하죠.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이 생기실 텐데요. 자,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585번으로 전화하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자에 관련한 어떤 내용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규와 자본시장 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